진짜 마지막 강의의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10번 더 봅시다. 자, 어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요 및 공급 곡선이 모두 직선이며 공급 곡선은 원점을 지난다. 이 시장에서 정부가 단위당 T월의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자 소비자 가격이 0.6T만큼 상승했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상황을 볼까요? Q, P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원점에서 출발한다라고 했죠. 공급 곡선이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이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그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최초 균형이 여기에서 결정되고 있었고 뭐 요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조세를 누구한테 부과했다? 조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했대요. 그래서 공급자에게 부과했으니까 T1만큼 그대로 올라가는 거 맞죠? T1만큼 그대로 올라갔답니다. S 더하기 T 올라갔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세를 부과한 그 높이는 얼마예요? 요 높이가 조세 부과량이죠. 그렇죠? 빨간색으로 써야겠다. 여기 요 높이가 조세 부과인데, 그렇죠? 그럼 요게 평행하니까 여기서도 이제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했을 때 시장의 균형은 어디로 이동해요? 여기 두 개가 만나는 지점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거였었고, 새로운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런데 그때 세금은 이만큼 물렸지만 근데 가격은 그거보다 적게 올랐죠. 왜? 소비자 가격은 이만큼 오르지만 이만큼 내서 생산자도 일부 부담한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요만큼 받아서 세금을 내고 이만큼을 가져간다라는 거였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 높이가 T인데, 요 높이 조세 부과한 건 수평으로 움직이니까 높이가 T인데 전체 세금이 한 사람에게만 다 부과되는 게 아니라 나눠서 부담한다. 그게 조세 전가가 발생한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조세가 전가가 발생하는 그거를 보니까 기존의 소비자 가격이 원래에서 얼마만큼 세금만큼 다 오른 게 아니라 얼마만큼 0.6T만큼 올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생산자가 최종 수취하는 가격이 0.4만큼 내려갔다는 얘기겠죠. 전체 폭을 다 더했을 땐 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볼까요? 자, 가번 종량세 부과 이전의 균형점에서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라는 거. 근데 요건 사실 시기 안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확인하기가 어려울 건데 좀 이따가 좀 보도록 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봅시다. 하여튼 자, 여기서 볼게요. 자, 그러면은 공급 곡선이 기존의 탄력성이 얼마예요? 기존의 공급 탄력성 직선일 때 어떻게 보기로 했어? 우리 수요 곡선 어떻게 된다? 직선이면은 내려서 분모는 원점, 분자는 절편으로 보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공급 곡선도 우상향하는 직선일 때 여기에서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내려서 분모는 원점, 분자는 절편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봤었잖아요. 여기에서 출발하면은 분모가 항상 더 클 거기 때문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세로에서 출발하면은 여기 가로축 절편이 여기 있으니까 분모는 원점, 분자는 절편했을 때 공급 가격 탄력성이 항상 1보다 클 거라는 거였었고, 원점에서 출발하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1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까지 우리가 봤던 거고, 그 다음에 볼게요. 종량세 부과 이전의 균형점, 여기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큰 게 아니라 1이죠. 원점에서 출발하는 됐으니까. 그래서 1이라고 생각 틀렸고, 그 다음에 답은 종량세 부과 이후에 새로운 균형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여기죠. 부과된 지점. 부과 전의 균형점에 비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커졌냐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분모는 원점, 분자는 절편이었으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분모가 짧아지고 분자가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였어? 가운데가 딱 일치하는 지점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 기준으로 탄력성이 1이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탄력성이 1보다 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탄력성이 1보다 작다고 했었죠. 그거 생각해 보시면은 위쪽으로 올라갔으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예전보다 커진 거 맞죠? 요거까지 보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이거 종량세 요거 조세 부과하는 거 전가되는 거 봤을 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자, 수요와 공급 중에서 비탄력적인 측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나? 탄력적인 측이랑 비탄력적인 측이 있었죠. 수요와 공급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탄력적인 측이 조세를 많이 회피한다.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낸다? 비탄력적인 측이 조세를 더 많이 내고 얘는 탄력적일수록 더 회피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탄력적일수록 정부가 어떤 가격이 손을 대자마자 나 안 해 된다는 거고, 근데 소비를 줄이지 못하면, 공급을 줄이지 못하면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할 거라는 거였었고, 보조금도 어땠어요? 보조금도 탄력적인 측이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원하는 거 얻는 그런 가치 판단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어떤 가격에 충격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더 민감하게 반응하냐 정도이기 때문에 보조금도 적게 받는다고 했었죠. 그리고 비탄력적인 측이 수량을 이동시키지 못하니까 보조금 혜택도 더 많이 볼 거라고 봤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기존의 가격 탄력성이 1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더 조세를 많이 부담했어요? 소비자가 더 많이 부담했죠. 그러면은 기존의 이 시작점에서 소비자의 수요 탄력성은 1보다 크다 작다? 작다라는 얘기죠.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종량세 부과 이전의 균형점에서 수요는 가격에 비탄력적이다. 맞는 보기 보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요거 아니 물어보는 거죠. 비탄력적인 측이 조세도 더 많이 먹는다. 그래서 0.6만큼 먹었으니까 더 많이 먹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뭐다? 얘가 1이 기준이었으니까 1이었으니까 1보다 더 작은 비탄력적인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IQ 테스트처럼 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요거는 어렵진 않아. 어렵지는 않은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제가 볼 때 공급 곡선이나 수요 곡선 합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그건 2개까지만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어렵지는 않은데 시간 있으면 다 풀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는 거고, 봅시다. 풀 수는 있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3명으로 구성된 어느 마을에서 공공재에 대한 개별 구성원에 각각의 한계 편익과 공공재 비용 함수가 다음과 같다. 이 마을에 최적 공공재 공급량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마을에 소비자들의 수요 함수를 모두 더하면은 그게 곧 뭐가 돼요? 시장 전체의 수요 함수가 되죠. 그런데 공공재 같은 경우는 뭐를 기준으로 합쳐야 된다? 공공재는 수직으로 합치는 거였었죠. 수량 기준으로 합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 사적재와는 가격을 기준으로 합치기 때문에 수평으로 봤던 거고, 그 다음에 공공재 같은 경우는 왜 시장 일반적인 재화는 가격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해당 가격 수준에서 소비량을 결정하는 거였었죠. 그런데 이제 공공재는 뭐야? 가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 번 공급되면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똑같은 수량을 쓰는 비경합성 얘기했었죠. 그래서 수량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가로축을 기준으로 가로축이 된다. 그쵸? 수량 기준으로 더하자라는 거였었고, 그래서 식을 Q로 정리하는 거예요. 식을 Q로가 아니라 식을 P로 정리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어차피 식은 다 정리돼 있네. MBA는 120 빼기 Q, 그 다음에 MBB는 25 빼기 0.5Q, 그 다음에 MBC는 40 빼기 2Q. 그래서 이게 더하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더하면 좋기는 한데 뭐를 고려해야 된다? 꺾이는 점 고려하자 그랬었죠. 꺾이는 점을 고려해보죠.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은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 A 파란색, B 초록색, C 보라색 구분되나? 핑크색 뭐 아무거나 합시다. 하여튼 그러면은 일단 1번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그려보면은 절편값이 120이고 기울기가 1이죠. 그래서 120을 기준으로 1 이렇게 그리면 될 거고요. 이게 1번 소비자가 A번 소비자가 될 거고 120을 기준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절편값이 25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0.5니까 기울기가 좀 완만하게 되겠죠. 그래서 50까지 갈 거고 50 여기 25 절편값 잘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서는 12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20 좀 더 크게 그려야지. 어쨌거나 120 기울기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C번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세로축 절편값이 40이고 기울기가 2Q니까 여기 가로축 절편이 20까지 오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리는 거니까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어텐다? 위방향으로 수량 기준으로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량 기준으로 판단해 봤을 때 세 소비자의 수요가 모두 존재하는 구간은 어디예요? 20개 안쪽이죠. 그 다음에 20부터 50까지일 때는 파란색과 초록색 A와 B만 수요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50부터 120일 때까지는 파란색의 수요만 존재해요. 그럼 시장 전체 수요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수량 수준에서는 A의 소비만 시장 전체 소비가 되고, 좀 색깔을 다르게 빨간색을 볼까? 이 가격 수준에 이 수량 수준에서는 A의 수요만 시장 전체 수요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선 더할 때는 파란색과 초록색만 더한 꼴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20 안쪽에서만 세 소비자의 수요가 모두 존재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야? 3번 꺾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맥스 2개까지만 하자는 게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근데 공급 곡선을 보니까 얼마야? 토탈 코스트가 73이네. 그러면 한 개 비용 얼마? 73이죠. 그럼 문제는 뭐야? 이 꺾이는 지점에서 세로축 높이를 다 찾아봐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야지 여기서 어디에서 꺾이는지를 확인해 봐야지 이 73의 한 개 비용이 여기를 지나는지에 따라서 뭐랑 그 연립할지가 다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 지점부터 하나하나 구해 볼까요? 아이고. 구해 봅시다. 여기 꺾이는 지점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어차피 1번 소비자만 A 소비자만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여기다 뭐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50 넣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높이는 70이 되겠네. 그럼 이제 뭐 그냥 때려 맞추면 73은 바로 위니까 그냥 요거랑 연립하는 식으로 풀어도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 구해 보면 어떻게 돼요? 수량이 20일 때니까 요거 2개 더한 거에다 넣으면 되죠. 그렇죠? 요거 2개만 더하면 요 구간에서는 수요 함수가 뭐가 돼? 2개 더하니까 145 빼기 1.5Q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수량 20 넣으면 얼마야? 30이니까 여기가 뭐 한 115 되겠네요. 35? 45? 얼마지? 20일 때니까. 응? 뭐 잘못됐나? 145 120 빼기 20 내가 잘못 계산했구나. 죄송합니다. 20 넣으면은 30대니까 그쵸? 45면 115 되겠죠. 그럼 어디야? 73인 한 개 비용은 어디? 여기 어딘가 지나갈 거란 얘기죠. 그래서 73인 한 개 비용이랑 두 번째 구한 요거랑 교차하는 지점 찾으면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다 73 넣으면은 여기 지점은 얼마가 된다? 공공재 공급량은 넣어보시면은 48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 자체는 그렇게 어렵거나 문제는 아닌데 요거 3개를 다 더해서 꺾이는 지점 찾아서 어디에 결정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소비자가 3명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라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8번 그 뭐야 이거 현시선호 이론 나왔는데 요것도 그냥 제가 하던 거 표 그려서 풀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냥 그거 그대로 나온 거예요. 볼게요. 그러면은 소비자 A는 가격 벡터가 P0일 때 Q0라는 상품을 선택하였으며 가격이 P1일 때 Q1이라는 상품 묶음을 선택하였다고 하자. 다음 상황 중 A의 선택이 현시 선호의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표로 푸는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제 1기에 우리가 이렇게 봤었죠. 그리고 2기에 가격 수준 봤었죠. 근데 여기는 0기와 1기로 주어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 요거 두 개를 곱해서 P0, Q0 요거 이제 소득으로 봤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1기 가격 체계하에서 요거 할 때는 이거 Q0구나. Q1 1기의 가격 체계하에서 요 지점 P0, Q1을 요거 가상의 M1으로 가서 살 수 있었니 없었는지 그거 판단하는 거 했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더 크면 뭐가 된다는 거야? 둘 다 0기 가격 체계하에서 Q0, Q1 모두 살 수 있었는데 Q0를 선택했으니까 얘는 Q0를 현시 선호했구나. 그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 또 5를 봤어요. 그 다음에 가격 체계가 바뀌었을 때는 P1 곱하기 Q1을 선택했대. 요거 곱한 거. 그런데 이때 P1 가격 체계에서 네가 기존에 좋다라고 했던 Q0 지점을 살 수 있었니 없었는지 요거를 봐서 현시 선호의 약공리가 성립하냐 안 하냐 그거 봤던 거. 근데 그거랑 똑같아요. 요거 P0, Q0 물어봤으니까. 아시겠죠? 그럼 봅시다. 요거 이게 표 우리가 그렸던 거 이런 식으로 표 그리는 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뭐 내가 그냥 만들었는데 똑같이 나왔네. 볼게요. 사실 이것도 내가 이거 전년도에 모의고사에 냈다니까. 근데 요 그때는 이제 세로가 아니고 가로로 3명 더하는 거 연습해보라고 이제 사용제로 냈었는데 공공제로 나왔어. 그건 인정 안 해? 어쨌거나 봅시다. 자, 각원 볼게요. P0, Q 그 다음에 P0, Q1 뭐야? 요 상황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 P0, Q0 그 다음에 P0, Q1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표로 그려도 되고 조금 더 익숙하시면은 가격 체계가 똑같을 때 Q0, Q1을 둘 다 살 수 있었고 그때 Q0를 선택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Q1을 선택하는 거는 비용이 더 작게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는 뭐다? 요거는 Q0를 현시 선호했구나. 여기다 써야 되겠다. 일단 최초의 연기에 Q0를 요 상황이니까 둘 다 살 수 있었는데 요 지점을 선택했다라고 한 거 보니까 여기도 살 수 있었어. 그런데 Q0를 선택했으니까 Q0를 현시 선호 했다는 거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바뀌었어. 어디가 됐대? 1기 가격 체계 하에서 Q0 Q1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보자. 여기에서는 1기 가격 체계에서는 얘가 Q0를 실제 선택했으니까 이 정도 예산이 있었고, 근데 Q1을 선택하려 그래도 예산선 안쪽에 있었어. 그래서 둘 다 선택할 수 있었는데 Q0를 선택했으니까 Q0를 현시 선호했구나. 그 다음에 현시 선호했고, 그 다음에 가격 체계가 바뀌었는데 얘가 Q1 지점을 선택했대요. 그런데 보니까 P1 가격 체계하에서 내가 원래 좋아했던 Q0는 더 커버리죠. 더 이상 살 수 없는 영역이 돼버렸죠. 그래서 보다 얘가 Q1을 선택한 거는 현시 선호는 아니지만 이게 모순된다 안 된다? 모순되지는 않는다. 약공리를 위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약공리가 성립한다. 그래서 요거 가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봅시다. 2번 볼게요. 나번 두 개가 같았대. 0기 가격 체계에서는 두 개 다 예산이 같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1기 가격 체계에서는 여기가 더 컸다는 얘기죠. 한번 볼게요. 그럼 무슨 말이야? P0 가격 체계하에서는 둘 다 사는데 돈이 똑같았고, 둘 다 살 수 있었는데 Q0를 선택했으니까 Q0 현시 선호한 거 맞죠? 둘 다 살 수 있었을 때 선택해야 현시 선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가격 체계가 바뀌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 내가 더 원래 현시 선호했던 좋아했던 Q0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영역이 돼버려서 Q1을 선택했다. 현시 선호는 아니지만 약공리는 충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엔 3번, 다번 볼게요. 다번은 요거고 요거란 얘기니까 봅시다. 자, 그러면은 1기 가격 체계하에서는 Q0를 선택했어. 근데 Q1도 살 수는 있었지. 돈이 더 적게 드니까. 그래서 Q0 둘 다 살 수 있었는데 Q0를 현시 선호했어요. 그 다음에 예산 체계가 바뀌었어. 가격 체계가 바뀌었는데 보니까 여전히 두 지점 다 살 수 있어. 드는 비용이 똑같아. 그런데 선택이 Q1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다? 둘 다 살 수 있었을 때도 Q0를 샀고, 가격 체계가 바뀌어서 여전히 둘 다 살 수 있었으면 뭐를 사야지 일관성이 유지돼? Q0를 사야 되는 선택을 Q1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약공리가 위배된다. 그 다음에 라번은 뭐야? 요거죠. 그럼 이 1기에는 0기 가격 체계에서는 Q0를 선택했는데 왜 선택한 거야? 얘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지점이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걸 선택했어. 현시 선호는 아니죠. 둘 다 살 수 있었을 때 사야 현시 선호고. 그 다음에 가격 체계가 바뀌었더니 그래서 Q1을 선택했는데 네가 원래 좋다고 했던 Q0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너무 비싸. 그래서 Q1을 선택한 게 현시 선호는 아니지만 요 두 선택 간에 모순되는 건 있다 없다? 없다. 약공리가 성립한다. 요것도 그냥 요거 하던 거에다가 부등호만 넣으면 똑같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그 수요 독점 상황인데 요거는 어렵기도 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뭐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냥 그 단기적으로 외우면 찾았었겠지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좀 어렵다 보니까 공부 안 하신 분도 많았을 거고 그냥 요런 거는 그냥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볼게요. 자, 노동시장에서 수요 독점자인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는 70L 빼기 3L 제곱이다. A가 생산하는 생산물의 세장은 완전 경쟁적이고 시장 가격은 10이다. 노동 공급 곡선이 W는 5L 더하기 70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수요 독점 상황은 노동시장에서 수요 독점은 우리가 뭐랑 똑같이 풀었었냐면은 재화시장에서 공급 독점이랑 그냥 거울 형태처럼 바뀌었었죠. 그거 한번 복습해볼까?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재화시장이야. 그냥 보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냥 뭐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노동시장에서 수요 독점. 노동시장에서 수요 독점. 이때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재화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봤었냐면은 기업이 공급자였었죠. 그래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을 어떻게 된다? 개별 시장이 담당하는 거였었고, 그래서 뭐를 찾았어? 한계 수입을 찾았었죠. 어떻게? 절편은 같고 기울기는 2배였었죠. 이게 기업의 한계 수입이었었고,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기업의 한계 비용이랑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먼저 결정한다라는 거였었고,
그래서 비용은 이거밖에 안 들었지만 가격은 어디서 결정된다? 수요 곡선 상에서 결정됐어요. 왜? 내가 독점 기업이니까 내가 이만큼 만들 건데 너 얼마까지 낼 생각 있어? 저는 최대 지불 가격이 여긴데요. 그거 다 내놔 된다는 거죠. 독점 기업 독점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다 내놔 된다는 거였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한계 비용만큼 가격이 설정돼야 되는데 그런데 가격이 더 높아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때 한계 비용 곡선이 공급 곡선 역할을 한다 안 한다? 공급 곡선 없다라고 했어요.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 얼마면 몇 개를 만들어야지라는 게 PMC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공급 곡선 역할을 하는 거였었지만 그렇지만 여기서는 가격이 얼마면 몇 개 공급해야지 논리가 아니었어요. 이윤극대와 생산량을 먼저 결정하고 가격은 수요 곡선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한계 비용 곡선이 공급 곡선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요거 봤던 거고 그 다음에 노동 수요 모형도 그냥 똑같아. 거울 형태야. 그래서 우리가 재화 시장에서 이윤극대화는 뭐였어요? MRMC였었죠. 노동이란다. 물건을 한 단위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팔 건데 그때 추가적인 수입이랑 추가적인 비용 일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계값을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이제 미시경제학 내용이었었고 마찬가지로 노동 시장에서 여기도 노동의 가격 그 다음에 노동의 수량 마찬가지로 뭐야 돼요? 노동 시장도 결국은 MRMC였었죠. 노동을 고용할 때 추가적인 수입이랑 이 사람을 고용할 건데 얘를 고용하면 돈을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이랑 일치시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럼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아까 전에는 기업이 재화시장에선 공급자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을 다 담당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가 돼? 수요자니까 얘는 뭐를 직면해요? 노동의 공급 곡선을 직면해요. 아시겠죠? 이게 노동의 공급 곡선이야. 색깔 일부러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동의 공급 곡선이 있었을 때 이제 뭐를 구해야 돼? 여기서 한계 비용을 구해야 돼. 노동을 고용했을 때 한계 비용은 뭐가 된다? 마찬가지로 절편은 같고 기울기는 2배. 요게 이제 MFCL 마지널 팩터 코스트가 되었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서 노동의 공급 곡선 가격으로 정리해서 W는 5L 더하기 70인데 여기 절편값 70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MFCL 노동을 고용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은 절편은 같고 기울기는 2배. 그렇죠? 그냥 반대로 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노동의 수요 곡선은 아니고 여기서 한계 비용을 봤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비용 측면은 구했고 이제 뭐를 구하면 돼? 노동을 고용했을 때 추가적인 수입 측면을 보는 거죠. 그게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은 MRPL이라는 걸 봤어요. MRPL은 뭐였어? 노동을 고용했을 때 한계적인 생산물, 노동의 한계 생산물. 얘를 고용하면 몇 개 더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내다 팔면 돈이 얼마가 될까? 요거였었죠. 노동을 구해서 추가적인 수입, 추가적인 비용 일치시키는 거 찾는 거였어요. 근데 요거 구하면 어떻게 돼? 생산함수 주어져 있으니까 MPL 구할 수 있죠. MPL 구하면 얼마야? 70 빼기 6L이고 그 다음 여기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이 10이니까 한계 수입도 10 맞죠? 요거 하면은 700 빼기 60L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노동을 고용했을 때 추가적인 수입 MRPL이 된다. 그러면은 노동을 고용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과 추가적인 수입이 만나는 지점에서 뭐를 먼저 결정해? 고용량을 먼저 결정해. 똑같아요. 수량 먼저 결정하는 거 똑같죠. 고용량을 먼저 결정하고 임금은 얼마만큼 줘? 이만큼 생산량 결정하고 비용 든 거보다 더 많이 받아냈죠. 뭐야? 이만큼 고용량 결정하고 고용 결정해서 번 돈보다 적게 준단 말이에요. 왜? 수요 독점이야. 나밖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야 내가 이만큼 고용할 건데 너 얼마만 받아도 일할래? 저는 요만큼만 주셔도 공급 곡선의 높이가 뭐였어? 최소 수치해야 되는 금액이었으니까 저는 이만큼만 줘도 일할래요. 그래? 그럼 이거 받아. 독점 상황이니까. 그래서 요만큼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계산은 뒤에 어차피 해설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 계산은 뭐 요거 구조만 알면은 계산 구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을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가 발생한다? 수요 독점적 착취가 발생한다. 여기서는 공급이 독점이 되니까 내가 비용 든 거보다 더 많이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노동에서는 수요가 독점이니까 내가 이만큼 고용해서 벌어놓고 그거보다 훨씬 적게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이면 어떻게 돼? 비용 든 만큼 가격 받을 거고 노동시장에서도 뭐였어? 한계 생산성 이론. 내가 기업에 가서 만든 만큼 실질임금 받을 거라는 거였었죠. 그런데 여기 깨진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볼게요. 1번. 그러면은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 아까 여기도 공급 곡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여기도 수요 곡선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게 수요 곡선 역할을 했죠. 노동의 가격이 얼마로 결정되면 이만큼 고용할래 라는 거를 의사결정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아까 본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윤극대와 노동 고용량만 결정할 거고 고용량을 결정하는 목적이고
너 얼마 받을래? 라고 결정하기 때문에 노동의 수요 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기업 A의 한계 요소 비용은 노동 공급 곡선보다 기울기가 가파르다라고 했는데 한계 요소 비용은 노동의 공급 곡선보다 기울기가 2배. 절편은 같고 기울기는 2배.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보다 낮다. 그렇죠? 내가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이만큼이잖아. 고용되면 이만큼 돈을 벌어다 줘. 그런데 그거보다 적게 준다고 했죠. 수요 독점적 착취가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요 독점에 따른 후생 손실의 크기는 20보다 작다. 요거 면적 한번 뒤에 한번 있으니까 계산해 보세요. 여기 지점 찾아갖고 삼각형 계산하면 20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정답은 이제 5번이 되는데 제가 볼 때 요거 최저임금제까지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제 설정하면 뭐 제 뒤에 해설은 써놨는데 혹시나 이제 기본 강의 때 공부하시고 해설 보고 이해되시면 보시고 요 최저임금제까지는 뭐 우리 굳이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최저임금제 구하고 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 이제 뒤에 정답은 5번인데 해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7번이 조금 어렵다.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뭐다? 넘겨. 아시겠죠? 어차피 10문제는 버리기로 약속했잖아. 나만 약속한 거 아니지? 일방적으로 약속해놓고 막 얘들아 10문제 버려라 막 이러고 있는데 40문제 다 풀어야지 이러면 이제 우리 작전이 다 망가지는 거야. 그 다음에 X제와 Y제만 소비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A는 X제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X제 소비량을 감소시켰다. 이거 무슨 제화예요? 키펜제죠. 일반적인 재화라면은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량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 수요 법칙이에요. 열등제라 하더라도 대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소비량은 증가한다고 했어요. 라면도 가격 할인하면 더 팔린다고 했어요. 열등제지만 마지막 시간에 이제 피를 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네, 뭐다? 근데 가격이 떨어졌는데 수량도 떨어졌으니까 요거는 기펜제라는 거죠. 그렇죠? 기펜제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보죠. 그러면은 대체 효과, 소득 효과 한번 써볼까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그 다음에 가격 효과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1번부터 보자. 자, X제에 대한 가격 하락으로 Y제에 대한 지출액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은 뭘로 결정돼요? X제에 얼마나 지출할 거냐, 얼마짜리를 몇 개 살 거냐. 근데 Y제 얼마짜리를 몇 개 살 거냐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소비량도 줄었네. 그럼 X제에 지출하는 금액 전체가 줄어들죠. 그럼 Y제에 지출하는 금액은 이거 어차피 소득이 변한다는 가정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Y제에 대한 지출액은 증가한다 맞는 얘기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X제에 대한 대체 효과가 없었다? 대체 효과는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 사실은 대체 효과는 모든 제와에 똑같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소득 효과의 크기와 방향이 정상제냐 대체제냐 열등제냐 그리고 열등제 중에서 반대로 더 크게 가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였었죠. 대체 효과가 없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계산할 필요도 없네. 이렇게 바로 풀 수 있죠. 쉽지 않다가 아니고 어렵지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볼게요. 정답을 구하는 건 빨리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Y제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양이다라고 이제 봅시다. 자, X제의 가격이 하락했고 이때 대체 효과는 모든 제화가 동일하게 발생한다라고 했죠. 상대적으로 싸진 X제의 소비량은 늘린다 줄인다? 늘리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비싸진 Y제 소비량은 줄이는 게 이게 일반적인 대체 효과는 모든 제화가 동일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소득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였었죠. 자, 그럼 봅시다. 소득 효과가 이제 소득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X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실질적인 소득은 증가하죠. 그렇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더 많이 살 수 있게 됐잖아요. 실질 소득이 증가해. 그럼 이때 X제는 열등제이기 때문에 열등제 중에서도 대체 소득 효과가 더 큰 거니까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량 감소하겠죠. 그렇죠? 얘는 잘 몰라. 일단 그 다음에 가격 효과, 최종적인 가격 효과에 대해서 보니까 QX, QY 봤더니 아까 전에도 봤지만 X제 가격이 떨어져서 X제 수량은 어떻게 됐다? 감소했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방금 1번 보기를 봤을 때 Y제에 대한 지출 금액 증가했다라고 했죠. 근데 가격 변했다라는 가정 없으니까 Y제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했다는 거 되죠. 저 찾을 수 있죠. 소득은 그대로인데 X제 지출 금액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Y제를 더 샀겠죠. Y제 가격도 안 변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대체 효과에 의해서 Y제 소비량이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더해진 가격 효과가 증가했으니까 소득 효과에서는 얼마나 증가했다? 엄청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얘는 대체 효과에 의해서 증가했는데 더 크게 감소했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얘도 최종적으로 증가했으니까 감소했는데도 증가했다? 소득 효과가 더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량 증가했으니까 y제는 정상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득 탄력성은 양이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x제 가격이 변하지 않고 소득이 증가했다면 x제 지출액은 감소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열등제니까 소득이 증가했으면 열등제죠. 기펜제는 열등제의 그 하위 분류라고 했으니까 소득이 증가했다면 x제 소비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열등제니까 반대 방향으로 줄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격은 그대로니까 지출하는 금액은 감소했다 맞죠? 그 다음에 x제 가격이 변하지 않고 y제 가격이 하락했다면 y제 소비량은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y제는 일반적인 정상제니까 y제 가격이 하락했다면 y제 소비량 증가했겠죠. 그렇죠? 뭐 어차피 정상제인지 아니지만 판단해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네요.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로빈슨 크루소는 자급자족할 목적으로 두 재와 x와 y를 생산한다. 각 재와의 생산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효용함수도 주어져 있네요. 로빈슨 크루소가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노동시간이죠. 여기 노동시간 되어 있으니까 노동시간은 lx 더하기 ly의 최대 노동시간이 얼마? 612시간이래요. 그렇죠? 그때 로빈슨 크루소의 극대화된 효용을 했으니까 근데 효용함수가 뭐야? 레온티에프 효용함수네. 레온티에프 효용함수의 효용극대점 어떻게 돼요? 2분의 1 x랑 y 일치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요거 갖다 놓으면 되죠.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루트 x 그 다음에 y 대신에 루트 ly 넣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요거 곱하면 4분의 1 될 거고 넘기면은 4 될 거고 lx는 얼마? 제곱하면은 16ly 되죠.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되죠. 그러면은 lx는 lx는 얼마 나와? ly는 연립해 보시면 36시간 될 거고. 근데 뭘 구하라 그랬어? 로빈슨 크루소의 극대화된 효용은 구하라고 했으니까 ly 여기다 넣어 보시면 돼요. lx 대신에 넣으면은 17ly는 612가 될 거고 요거 17로 나눠 보시면은 ly는 36시간 되겠죠. 그러면은 y제 몇 개 만든다는 얘기야? 36이니까 루트 씌우면 y제 6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효용은 몇 개? 둘 중에 작은 거 어차피 같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효용은 얼마? 6 되겠죠. 그렇죠? 요것도 뭐 쉽죠? 봐봐. 쉬운 문제가 대부분이야. 근데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 잡아먹었고 나머지에서 빼먹지만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네 문제 남았네. 30분 남았다니. 마음이 여유롭구만. 보죠. 요것도 이제 내용을 보면 어렵진 않은데 좀 찾아가는 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요건 중으로 하겠습니다. 엄청 어렵진 않은데 그냥 처음 보면은 시험장에서 당황할 걸 생각해 보면은 볼까요? 이제 당황할 거를 생각한다는 게 사실 제가 당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저녁에 기출문제 올라오면 혼자 이제 시간 잡고 풀어보는데 풀 때 욕 나오면은 난이도 상. 풀 때 짜증난다 그럼 난이도 중. 잘 풀려 난이도 하. 제 기준입니다. 하여튼 볼게요. 이것도 처음에 보면서 뭐 이딴 걸렸어 막 이런 생각했는데 봅시다. 무슨 말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 난이도 중이죠. 볼게요. 소득 1200만 원으로 x제와 y제만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다. 효용함수는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로 주어졌고요. 각 제와의 가격은 각각 만원이다. 정부는 이 소비자의 생계를 보조하기 다음 세 가지를 준대요. 그래서 어떤 거를 선호할 거냐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소비자의 효용이 어떤 게 제일 커질 거냐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현금 보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현물 보조가 같거나 작고 그 다음에 가격 보조가 가장 열등한 거였었죠. 그런데 이제 그거대로 풀면 안 되지. 한번 봅시다.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일반적인 상황은 요건데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일단 최초 소비점부터 구해볼까? 최초 소비점부터 구해보면은 y, x 소득이 12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예산선을 써보면은 1200만 원은 x제의 가격, y제의 가격 모두 1이니까 x 더하기 y로 써도 되는 거 맞죠? 그럼 최초 예산선은 이렇게 1200, 1200 기울기가 1인 그쵸? 예산선의 기울기는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이니까 1200, 1200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니까 MRS 구하면 되죠. 그렇게 구해서 봐도 되고 둘 다 볼게요. 그렇게 구하면은 MRS XY는
x분의 y가 될 거고 그때 두 제와의 상대 가격이 1분의 1, 1이니까 이 소비자는 항상 얼마를 쓴다? x제와 y제를 같은 소비량을 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디에서 소비한다는 얘기야? x는 y 두 개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소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얼마? 600개 소비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1200이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니까 x제와 y제의 승수가 2분의 1, 2분의 1로 같죠. 그럼 두 제와의 지출하는 금액 비중이 1대1로 결정될 거란 얘기고 그때 1200만 원이 각각 600씩 지출될 거란 얘기고 그런데 제와의 가격이 1만 원이니까 600개 그렇게 봐도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 그 콥더글라스 효용음수의 성질을 이용해도 되고 혹은 그냥 풀던 대로 풀어도 되고 혹은 편한 대로 항상 그 두 개 다 생각을 해보세요. 옵션을 좀 생각해보고 접근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항상 이제 하여튼 요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조건은 뭐다? x는 y 요게 이제 우리가 찾은 거고 요거 표시해놓고 일단 봅시다. 자 그러면은 가번 300만 원의 현금을 보조하는 경우 현금을 보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예산이 얼마로 늘어나는 거야? 상대 가격은 변화가 없고 1,500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500으로 늘어나겠죠. 이렇게 1,500 그 다음에 1,500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예산이 바뀌어도 xj, yj를 같은 소비량을 변한다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1,500의 가운데 지점인 얼마? 750만큼 소비하겠죠. 그렇죠? 750 그러니까 효용함수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갔을 거란 얘기야. 750으로 갔을 거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지점으로 갔대. 여기서 효용함수 이렇게 갔대. 그 다음에 이건 현금 보조고 파란색은 현금 보조.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현물 보조를 볼게요. 초록색으로 현물 보조를 봅시다. 현물 보조는 300만 원어치 X에 현물로 보조했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소득이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명목적인 소득이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Y제 최대 구입량이 늘어날 수는 없다라고 했고 그런데 이 소비자가 가진 소득으로 1200으로 전부 Y제만 소비해도 정부가 얼만큼 줘? 300만큼 주는 거죠.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여기 지점 근데 어차피 보면 어때? 어차피 여기서 결정되는 거 똑같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현금 보조나 현물 보조나 소비자의 효용 증가폭은 똑같아요. 여기를 표시를 해보자면은 조금 뭐 기울기가 안 맞아 보이지만 여기가 300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정부 이 사람이 X, Y제에다가 전부 돈을 몰빵해도 Y제를 얼마만큼은 준다? 300만큼은 정부가 쓸 수 있도록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야? 가격 효과야. 가격 효과 그래프 한번 볼게요. 가격 보조. 그런데 가격을 전체적으로 다 깎아주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가격 보조. 가격을 다 깎아주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봤어요? 예산선 바깥쪽으로 회전 이동하는 걸로 봤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뭐라 그랬어? 30만 원어치 X제를 15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가격을 절반으로 해준대. 근데 이렇게만 되면은 그냥 기울기 2로 늘리면 되죠. 그런데 뭐래? 요게 어디까지만? 20매만 제공한대. 그럼 최대 얼마까지만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15만 원씩 20매. 그러니까 최대 얼마까지 싸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X제를 600개까지는 더 싸게 살 수 있게 그거잖아요. 30만 원어치를 20매 제공하니까. 근데 가격이 1원이니까 얼마를 쓰겠다? X제를 600개 단위까지는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렇죠? 30매짜리 가격 깎아준다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600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원래 가격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600을 마침 표시를 해놨네. 그럼 어떻게 된다? 명목적인 소득은 불변이고 600까지는 가격이 2분의 1로 할인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20매. 그 다음에 20매 넘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격 똑같이 가죠.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현금 보조나 현물 보조나 가격 보조나 다 똑같은 지점에서 소비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나다 인데 요거 뭐 현물 보조 현금 보조 사실 뭐 찾기는 어렵지 않죠. 어차피 깎기는 여기서 그냥 잘린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격 보조 찾기가 좀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가격 보조가 30만 원어치를 15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20매 제공한다는 얘기는 X제 30만 원어치는 몇 개야? X제 30개죠. 30개를 0.5만 그러니까 반값 해준다는 얘기니까 30개를 싸게 살 수 있는 쿠폰이 20매니까 30개 20하면 600개까지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600개까지는 얼마? 2분의 1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부터는 쿠폰 없으니까 원래 가격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요 꺾이는 점 찾는 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건 난이도가 조금 중으로 놓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가나는 같다는 거
찾기는 쉬웠을 거고 그 다음에 1번과 3번 중에서 1번을 고르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어느 기업의 생산함수는 Q는 루트 L 더하기 2 루트 K다. 노동의 단위당 임금은 2원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단위당 임대료는 1원이다. 이 경우 기업이 양의 목표 생산량을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한 최적 생산 요소 투입량 비율을 냈어요. 결국 뭐라는 얘기야? 등량 곡선이랑 예산선이랑 접하는 지점 바꿔 말하면은 생산 기술 MRTSLK랑 뭐랑 W 나누기 R 요거 두 개가 일치하는 지점 찾으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요것도 생산함수 보고 이거 선형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선형 아니에요. 요거 이제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가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거 어떻게 그래프 그릴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그래프도 쌀집 계산기니까 뭐 그래프 그런 공학용 계산기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문제 있거든요.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 중에 막 효용함수인데 이렇게 줘갖고 막 원형으로 주고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 그 시험장에서 원형인지 뭐 타원형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솔직히 말하면은 나도 몰라. 내가 뭐 수학 전공한 것도 아니고 나도 나중에 이제 풀이 쓰려고 그 이제 그 그래프 그려주는 어플 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넣어갖고 이제 확인해 본단 말이야. 그렇잖아. 내가 무슨 수학자도 아닌데 내가 이거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 나도 이거 확인해봐야지 아는 거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런 거 보고 나왔다고 선형인가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하던 거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 MRTS LK는 어떻게 돼? MPL, MPK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럼 MPL 구해봐. 요거 날라갈 거고 L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분의 1승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L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루트 L분의 1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K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앞에 2가 있는데 2분의 1 내려올 테니까 2는 날아갈 거고 루트 K분의 1이 될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거 분수값 정리하면은 2 루트 L분의 루트 K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랑 뭐랑 상대가격 비율 2랑 갖다가 놓으면 되죠. 그럼 K는 4 루트 L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K는 16L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그럼 이때 뭐야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 비율 뭐야 K분의 L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K가 넘어가고 16이 넘으면은 K분의 L은 얼마? 16분의 1 맞죠? 이렇게 그냥 풀 수 있는 거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어렵진 않죠. 그래프 이렇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2번 보죠. 볼게요. 이것도 이제 봅시다. 자, 두 제와 x제와 y제를 소비하는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y제 값은 볼까요? y제의 한계 효용은 어떻게 결정돼요? MUY는 어차피 x 앞에 요 x제로 결정되는 효용 부분은 날라갈 테니까 미분하면 1 되죠? y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y제의 한계 효용은 y와 상관없이 일정하다.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 한계 대체율이 x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자, 한계 대체율은 뭐예요? MRSXY. 그래서 MUY분의 MUX죠. 그런데 어차피 이게 뭐야? 1이니까 결국 한계 대체율은 뭐에 의해서? x제 소비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맞죠? x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x제의 한계 효용이 체감하면 이렇게 한계 대체율 됐는데 x제의 한계 효용이 x제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한계 효용이 체감하면은 그러면은 y제로 표시한 x제의 한계 대체율도 체감하는 거 맞죠? 어차피 아까 봤잖아요. 분모가 1에서 어차피 두 개가 같기 때문에 한계 효용이 체감하면은 한계 대체율도 같으니까 체감하는 거 맞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다. 이렇게. 그럼 가나다 있는 거 4번밖에 없죠. 그다음에 근데 사실은 나번도 잘 모르겠어. 나번. 한계 대체율이 x에서만 결정된다는 게 한계 요것만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fx가 뭐 어떤 함수는 될 수 있으니까 x면 어떡해? 그럼 사실 선형이잖아요. 뭐 그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뭐 제가 출제한 건 아니니까. 라번 효용함수는 fx의 형태와 무관하게 동조적인 효용함수이다. 일단 가나다를 고를 수 있고 나머지 라는 동조적인 효용함수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동조함수는 뭐냐면은 그냥 이거예요. MRSXY 여기 MRXY 두 제와의 교환 비율 한계 대체율이 두 제와의 비율에 의존하는 함수 그게 동조함수예요. 비율에 의존하는 함수 그냥 보면 돼.
MRSXY가 두 재화의 비율에 의존하는 함수를 동조 함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한계효용 Y의 한계효용이 1로 결정되니까 XJ, YJ의 교환 비율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만 XJ의 수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조적인 함수가 아니다. 그냥 동조 함수 여기서 보고 넘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뭐 풀 수는 있죠. 가나다 이제 풀면 되니까. 그래서 요것도 뭐 그렇게 라번 보기가 어렵긴 한데 라번 보기 동조 함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하면은 풀 수 있죠. 객관식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하면 되겠고. 오, 눈물이 날 것 같네요. 1번 보도록 하죠. 자, xj에 대한 수요 함수는 qd는 600 빼기 20p고요. 공급 함수 qs는 225 빼기 5p라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그러면은 시장의 균형 가격은 두 개 연립하면 되죠. 수요 함수, 공급 함수 연립하면은 거래량은 25와 가격은 25, 그 다음에 거래량은 100. 요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요것도 연립해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정부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면은 XJ에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다. 요거 뭐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죠. 낮은 가격 설정하면은 사람들이 지불 의사 가격까지 높은 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거 문제는 함정이 있어. 함정이 뭐가 있냐면은 봐봐. 자, 수요 함수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우리 일반적인 수요 함수는 Q, P 평면에서 수요 함수는 기울기 음수되는 거 맞죠? 우하향 형태니까. 그래서 요거 그려보면은 P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면은 절편값이 30이 될 거고요. 세로 쭉 요 P에 대해서 정리해봐. 수요 정리해보자. 정리하면은 Q는 600 빼기 20P인데 P 넘어가고 2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P는 30 빼기 20분의 1Q가 돼요. 그래서 절편값이 3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20분의 1인 이런 식으로 수요 함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공급 함수는 일반적으로 기울기가 양수가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 뭐 기울기 어때? 음수야. 좀 이상해요. 이상한 거 뭐 눈치 못 챘을 수도 있지만 근데 볼게요. 그러면은 기울기도 정리를 해보면은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P가 넘어가고 Q가 넘어오니까 Q는 마이너스 5분의 1Q, 그 다음에 225 나누면 얼마예요? 45인가요? 그쵸? 그래서 절편값이 45가 되고 우하향하는 공급 함수가 나와요. 좀 이상하죠? 일반적으로 공급 함수는 우상향하는 걸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우하향하는 걸로 줬어요. 그럼 어쨌거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은 아까 본 것처럼 연립하면은 나와요. 그거는 뭐 어차피 찾는 거 어렵진 않을 거고.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공급량은 가격은 25, 수량은 100이 될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일단 맞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정부가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공급은 얼마만큼 이루어져요? 여기만큼 이루어지죠. 사람들의 수요는 얼마만큼 이루어져요? 이만큼 수요가 발생하죠.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이만큼밖에 공급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된다? 사람들의 암시장 가격 발생하는 거 맞죠? 공급 이만큼, 수요 이만큼. 그럼 실제 시장에서 거래량은 공급 물량밖에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공급이 이만큼 됐을 때 사람들이 뭐가 된다? 나는 이만큼 필요한데 이거밖에 없어. 나 최대 지불 의사 가격까지 낼 테니까 나한테 팔아. 암시장 발생하는 거 맞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시장 이쪽에서 형성됐었지만 지금 좀 다른 상황이고,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장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5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돼? 여기 절편값 계산하면 600이거든요. 어떻게 돼? 분모는 절편, 분모는 원점, 분자는 절편 이렇게 보면 되죠. 혹은 요거 비율로 봐도 되고, 뭐 요건 편한 대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가격 탄력성은 여기가 얼마야? 100이고 이 절편이 600이니까 분모는 얼마? 100. 절편은 100에서 600까지니까 500.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5 나오는 거 맞죠? 요거는 우리 하던 대로 분모는 원점, 분자는 절편. 요거 계속해서 해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소비자잉여는 얼마예요? 소비자잉여는 시장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과 최대 지불 의사 가격의 차이죠. 그렇죠? 요 면적이니까 얼마야? 높이는 5, 그 다음에 밑변은 100이니까 2 나누면 얼마가 돼요? 250 되는 거 맞죠? 나머지 맞으니까 정답이 틀린 게 5번은 되죠. 찾을 수는 있어.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찾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렵진 않게 푸실 수 있을 건데, 근데 문제는 뭐야? 왈라스 정수 불안 뭐 이런 게 나와요. 왈라스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냥 말했잖아. 그냥 매년 이렇게 그냥 교수님만 아는, 교수님이 나 많이 한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주제들은 항상 나온다 그랬어. 그냥 이런 거 나왔구나 하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왈라스 균형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균형은 사실 다 왈라스 균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경제학 뭔가 경제학은 학문이다 보니까 어디서 나도 할 말이 없기는 해. 근데 봅시다. 왈라스 균형은 가격에 의해서 균형이 회복되는 모형을 말해요. P에 의한 균형 회복. 그 다음에 마샬 균형이 있는데 마샬의 균형은 수량에 의한 균형 회복되는 모형이 마샬의 균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라는 거를 조금 요것만 보고 마무리하죠. 또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냥 왈라스 균형, 마샬 균형. 왈라스 균형은 P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균형이 회복되는 모델을 말하고 마샬 균형은 Q에 의해서 생산되는 걸 그 균형으로 가는 모형을 말하는데 요거 그래프 한번 볼까요? 여기 위에 간단하게 좀 그려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우상향하는 공급, 그 다음에 우하향하는 수요. 그럼 여기에서 공급 결정되는 거 맞죠? 일반적인 모형이죠. 우리가. 자, 그럼 이때 야, 여기가 균형이야. 여기가 균형인데 만약에 가격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공급은 이만큼, 수요는 이만큼.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은 가격이 올라요, 내려요? 가격이 올라서 균형으로 가죠. 왈라스적 균형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격이 올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균형으로 가죠. 이게 왈라스 균형이에요. 왈라스 균형적인 모형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자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떨어졌더니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했어. 초과 수요가 발생했죠.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서 이거 가격이 올라서 균형으로 돌아가겠죠. 왈라스 균형 맞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높게 설정되면은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수요가 발생해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그럼 가격이 떨어져서 균형 갈 거다. 왈라스 균형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격을 통해서 조절되는 왈라스 균형 이야기예요. 우리가 많이 봤던 거고 그 다음에 마샬 균형은 뭐냐면은 수량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수량 기준으로 봐. 요 수량이 결정되면은 지금 초과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그냥 그 큰 거 위치로만 보면 돼요. 초과 수요죠. 공급이 더 적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시장에 수요가 더 많으니까 어떻게 된다? 수량이 더 많이 공급을 하겠죠. 수량에 의해서 조절이 돼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초과 공급이 더 많죠.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수량 기준으로 초과 공급이 발생하니까 수량이 줄겠죠. 그래서 수량 조절로 수량 기준으로 균형을 향해 가는 거는 마샬 균형이라고 봐요.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왈라스 균형이나 마샬 균형이나 모두 일치하죠. 그런데 이 경우를 봅시다. 이 경우는 볼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 공급이 더 많죠. 초과 공급이 되면은 공급이 오히려 늘어요, 줄어요? 공급이 줄죠. 균형에서 더 멀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마샬의 균형을 달성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학문적인 내용이고 우리는 그냥 회계사 되고 싶어서 공부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내야 되나 싶긴 하지만 뭐다? 하여튼 왈라스 균형은 가격 균형이고 마샬의 균형은 수량 기준으로. 근데 아까 전에도 봤지만 여기서는 뭐야?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수요가 많으니까 생산량을 더 늘려야겠다. 여기서는 이상하게 초과 공급이 되니까 수량을 더 줄여야겠다. 균형에서 더 멀어지죠. 이런 거는 마샬의 균형이라고 한다. 그냥 이런 거는 매년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풀어보셨니까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하로 표시한 거 한번 좀 전체적으로 봐보세요. 그래서 수량의 개수가 몇 개 되는지 보면은 하로 된 것만 제대로 풀어도 합격자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당장 지금 솔직히 지금 뭐 좀 연습이 덜 됐으면 어렵게 느끼는 제가 하로 분류한 것 중에 어렵게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연습을 하셔갖고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좀 연습을 해서 가시면은 시험장에서도 하 내용들 잘 푸시면은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뭐 중요한 내용들은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중복되는 것 같고 요 정도로 하도록 하죠.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저희 20회 수업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고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도 잘 정리하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바라겠고 합격하시면은 이제는 합격하면은 우리는 강사와 수강생이 아니라 같은 회계사로 만났으면 좋겠고 그때 되면 뭐 같은 회계사인데 말 놓으세요. 뭐. 손회계사 수업 잘 들었어. 죽는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